우리 사회가 지금 소득과 자산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데 그거를 조세 정책만으로 교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아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 자체보다는 이제 조세를 가지고 하는 재정 정책에서 사회복지 정책,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세 정책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응능 부담의 원칙과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요 이제 그 측면에서 아마 이제 그 오문성 교수님께서는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이제 김희창 교수님께서는 법인세 인상이 지금 필요한 조세 정책의 한 부분이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네 분의 이제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김재진 박사님 부탁하겠습니다. 보수 진보의 견해를 떠나서 제가 하여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근무한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듣는 조세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이 100%입니다. 불공평하다. 이런 정도 할 때로 국민들은 굉장히 하여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불평등이 뭐냐. 근데 사전적 의미를 정리를 해봤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성, fairness, equity로 이제 접근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세 정의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그러죠. 능력이 같은 사람은 세부담도 같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이 차이가 나면 그만큼 세부담을 달리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의 출발점이 소위 말해서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요. 사람들은 수평적 형평성, 오케이,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는 일단 출발점 수평적 형평성부터 문제다. 왜? 비슷한 소득이 있으면은 세부담이 같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빠지는 게 많고, 임대소득 빠지고, 아까 주식 양도 차익도 문제지만은 여러 가지 그 세법상의 루폴이 생기니까 이게 달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제도 때문에 혜택을 받는 특정 계층이 있고 못 받는 계층이 있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근로소득자 소득세 문제도 나오는데, 소득세 체계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구분해서 원칙은 다 종합해서 과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따질 때 명목세율은 같잖아요. 근데 실효세율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뭐 차이가 나면은 양쪽이 다 불만인 거죠. 그 다음에 면세자 비율도 지금 아까 제가 발표한 자료 가지고 오문선 교수님이 쓰셨는데 48.1%가 예를 들어서 과세 미달자다. 과세 미달자. 세금을 안 낸다. 자영업자는 지금 세금 안 낸 사람 23%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형평성이냐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수평적 형평성 차원도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는 사실은 세부담이 그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야 되느냐. 그것은 보수가 진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떨 때는 좀 더 누진성을 강화하기를 원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조금 약화됐다가 바뀌는데,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굉장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더 심해지고 있고, 그 당시에 취직하면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 임시직 1호직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통계로 800만인데 중복 빼도 500만이 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임시직 일용직 차의 그 문제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는 텍스 방식으로 하지 않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사회보험료 거두지만, 사회보험료 커버리지를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70%가 사회보험료 커버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인간의 뭐 1차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는데 좀 더 들어가면은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에 가면은 4대 보험 적용률이 20% 30%뭐 떨어지거든요. 그럼 뭐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아구가.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문제가 이게 토픽이 됐다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일단 조세로 하려면은 좀 재분배 역할을 하려면은 크게 보면은 직접세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죠, 간접세보다는. 근데 이제 정부가 아시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직접세 간접세 비율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구해보니까 지금 한 53% 정도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직접세 간접세 비율입니다. 위에 있는 선이 빨간색, 밑에가 파란색인데, 위에가 Advanced Economy, 밑에 Emergency Market Economy 해가지고 타였는데, 보면은 직접세 간접세 비율이 전체적으로 지금 8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머징 마켓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볼 때 전체적으로 직접세 비중을, 만약에 재분배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형평성에 더 관심이 있다면은 이게 또 조금 더 관심을 줘야 된다, 높여야 되는 게 1차적인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오른쪽의 그림은 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인데, 전부 다 보면 45도선 이제 밑쪽에 많이 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고, 지금 38% 되니까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하여튼 직접세, 간접세를 할 때 직접세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세제의 누진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누진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위 1% 점유율이, 요거 이제 전 세계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데, IMF에서 발표한 자입니다. 중상위 10%가 30%에서 50% 차지하고 있고요, 총수입이. 그 다음에 상위 1%가 약 8%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일부 국가에서는 인상을 하고 있고요, 최고세율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세보다는 사회 이전 지출을 통해서 더 많은 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통계를 보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요. 재분배 기능입니다. 막대급의 밑쪽이 이제 소셜 트랜스퍼로 관해서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고요. 위에 조그맣게 나오는 파란색이 이제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비교 국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꼴찌잖아요. 월등하게.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저 OECD 회원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은 참 심각한 거죠, 이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OECD 평균으로 봐도 이제 평균이 100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뭐 한 20% 30% 정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직접세도 그렇고 사회이전을 더 소셜 트랜스퍼를 봐서도 똑같이 그렇다.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는 점차적으로 이게 재분배가 악화되고 있는데 역할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국민들은 어차피 뭐 명목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문가나 국회에서는 진짜 실효세를 가지고 많이 따져야 되는데, 누진도는 6%부터 해가지고 38% 돼 있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누진도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일부 공제 제도는 그 수혜받는 계층이 한정돼 있고, 또 자영업자는 제외돼 있고,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자체가 이제 지금 제대로 과세 안 되는 임대소득이나 주식 양도차익이나 재산과세, 여러 가지 문제가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앞으로는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소득세 최고한계세율 규모 세수 극대화 구간입니다. 이것도 그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제가 이제 했는데요. 그 네모 막대 그래프는 요 구간에 들면은 그 세율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네모표 하나, 별표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최고세율입니다. 근데 보면은 재밌는 게 이런 거죠.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푸른색 막대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안 들어가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현재 이 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떠서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만 소득세를 더 올리면은 세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분석이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포함 안 시켰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분이 발표 자료가 조금 다른데요. OECD 아주 최근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두 분 자료가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GDP 대비 홀세 인컴 텍스가 지금 4.0%입니다. 4.0%. OECD가 8.3% 나오고요. 제가 어젯밤에 뽑은 거니까 굉장히 최신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룸이 많다.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렸는데, 근데 이 조심할 것은 하여튼 비과세 감면 제도를 잘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산 관련 과세입니다. 보면은 이게 제가 조세무에서 오래 연구했는데 제가 떠들었던 외국에서 이렇게 국제비 발표하다 더 이제 신빙성일 것 같아서 연구 논문을 찾아가지고 제가 적었는데요. 고유과세, 거래세 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구도 그렇고 OECD, 월드뱅크 이런 데서도 부동산 고유과세에 대해 강화하는 게 더 훨씬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재산세 관련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기하게 하여튼 거래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정액세 파트도 보면은 이제 소득세에서 1차적으로 이제 재분배 기능을 해주고 거기서 빠지면 2차적으로 상정세에서 한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상속 정액세가 납세 인원도 굉장히 적고 세수 비중도 낮아서 그걸 못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이 28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약 98%인 27만 5천 명은 과세 미달자로 각종 문제가 다 빠져요. 실제 내는 것은 이 중에서 2.2%인 약 6,275명이 상속세를 납부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재분배 기능을 이제 소득세 쪽에서 못하는 걸 형성 과정에 못하는 거 부의 이전 단계에서 한번 또 해주면 좋은데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재분배를 형평성을 따지면 좀 이런 것을 빠지는 걸 메꿔주고 그 다음에 누진도를 좀 제대로 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제가 마지막에 참고 자료로 했는 게 우리나라 그 법인세 기업 규모별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0.3% 1,060원가 제가 체크하는데 이 기업이 세부담이 약 39% 하고 비과세 감면 혜택은 60% 받고 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0.1% 기업이 세부담이 60%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최근에 봐도 보니까. 근데 이걸 0.2%인데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0.3%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훨씬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러분부터 한번 외국 자료도 좀 더 살펴보면서 국제비교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 더 많은 인플리케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준기 박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자도 그렇고 뭐 토론하신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조세의 불평등이 얼만큼 심각한가를 여러 지표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이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어떻게 체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평등이 뭐 심하더라도 불평등 지표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불평등 지표가 낮더라도 불평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2008년에 이미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한 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BBC에서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은 3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그 분배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86%고 우리나라가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훨씬 소득 분배가 열악한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인식이 가장 이렇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 지나고 2015년 작년 현재를 보면은 신입
5급 공무원들의 한국 사회 가치관에 대한 조사가 이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가 91.5%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가 66.8%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이고 가장 최고 엘리트들이고 또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인식이 20-30년 전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 사람들 나이대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비슷한 그 계층 사다리에 대한 인식조사인데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가? 그렇다가 심각하다가 90.7%예요. 90.7%. 그리고 노력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가? 아니다가 80.9%입니다.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가? 30대가 94.2%가 심각하다고 본대요. 그리고 40대가 91.1%가 부의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본답니다. 그리고 계층 상승이 가능한가? 노력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가? 아니다가 낮은 편이라는 게 30대가 86.5%고 40대가 81.8%. 우리 사회 중추 허리에 해당하는 이 30대, 40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 이 정도로 우리 국민 인식이 소득 분배, 부의 분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그러면은 무슨 뭐 개수가 어떻고 뭐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고 이거 따지는 단계가 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액션을 이제는 해야지 되지 이거를 액션을 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이것만 갖고 계속 논의를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세와 소득 불평등에서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재정의 역할은 뭐였느냐? 이건 아까 김재진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재정을 통한 그 가처분 소득의 조정을 통한 이 불평등의 완화. 요거의 기능이 우리나라는 이 그림 이래 보시듯이 제일 낮은 수준에 속하고 특히 조세를 통한 거는 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작게 나온다. 이 정도면은 딱 요것만 봐도 조세를 누진적으로 만들어갖고 지금부터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발표자들께서 재정을 통한 재분배가 더 효과적이다. 그거 동의합니다.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가 많이 완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200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을 통한다는 거는 이 저소득층을 올려갖고 분배를 좀 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건데 조세를 통한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매겨갖고 이쪽을 좀 낮춰갖고 아래 위를 같이 낮춰야지 효과적인 게 아래 쪽에 있다고 해서 지출만 올리고 이쪽에 가만둔다? 이거는 거의 지금 이 국민들 인식 수준을 보면 거의 용납이 안 되는 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표 5억 원 이상 정도의 최고세율 50% 정도가 어떻겠느냐, 이거를 통해 갖고 정말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겠느냐, 효과가 없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이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거를 하고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통해 갖고 뭐 지표가 확 낮아졌다,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세와 부의 불평등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부의 불평등 그림 2를 보면은 OECD 각국의 그 부의 1% 집중도 추이가 우리가 2000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순위가 높아져 갖고 조사 대상국 가운데 6번째로 우리가 부의 집중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요. 5번째가 미국인데 미국이 요즘 그 부의 집중도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 2년 뒤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중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어 있다는 미국을 제치고 5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해하기는 바로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재산이나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 세습에 대해서 그다지 노골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포브스의 그 400대
주식 부자들이 있는데 2014년 현재 400명 중에 69%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1%인가요? 이 사람들만이 이제 세습된 주식 부자인데요. 근데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작년 2월 현재 재벌닷컴이라는 데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100대 주식 부자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25%고 나머지 75%가 뭐 세습 부자라는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거꾸로 지금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인데도 이 폴 크루그만은 뭐라고 걱정하는가 하면은 포브스 400대 주식 부자 이 사람 중에 이 자수성가한 이 69%이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먹는다. 나이가 먹어갖고 곧 세습을 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골화된다 그러죠.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무기력한 자본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는 이미 주식에 관한 한 이미 세습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토지나 건물 이거는 주식보다 심하면 심했지 집중도가 세습화가 그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체감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들께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뭐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한다 적극 찬성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갖고 저는 MB 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화된 가업승계 지원제도 이거 그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 시작할 적에는 한 1억 원 정도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10년 이상 한 기업은요 200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상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년 된 기업은 500억 원까지 한 푼 세금 없이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세법에 보면은 일반인들은 자녀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고 기초공제가 2억 원인데 이거 합해도 2억 5천이 최대 한도인데 기업 20년 이상 했다고 해가지고 500억을 아무 세금 없이 물려주는 거는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나 이거를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들의 모델이 독일이에요. 독일에서는 뭐 제너러스하게 그 세금을 안 물리고도 상속을 해주게 한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고 장수기업이 많은 나라인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장수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에 200년, 300년 묵은 장수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이 세제가 90년대에 만들어진 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00년, 300년 된 그 기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시간상, 상식적으로. 게다가 이 모범이라는 이 독일이 작년에 그 독일의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심하게 기업 재산을 개인의 재산하고 너무 차별되게 너무 이렇게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독일의 헌법의 기준에 봐서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가지고 금년 6월달에 독일 행정부가 법을 바꿔갖고 제출을 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제가 썼는데 여기 써놨는데 참고하시고요. 그 한도를 대폭 낮추고 정말 그런 거를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엄마 이하면은 뭐 면제해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이거를 면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거를 그 독일의 국세청이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모범을 따라갖고 이거를 자꾸 완화해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근데 그 앞서가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꿨으니까 우리도 바꿔갖고 이거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우리도 면제 한도를 대폭 낮추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국세청이 이거를 실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딴 걱정하지 말고 경제 활동을 해달라. 상속 걱정하지 말고 경제 활동에 전념해달라는 취지인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낼 돈이 없는지 이거 세금 내고 나면은 정말 의욕이 정말 떨어지는지 이거 일일이 실사를 거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감 몰아주기 세제도 이렇게 면제부 주지 말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주식 가치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또 토론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요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토론을 제안을 받았을 때
조세 부담의 불평등 그랬을 때 이게 대책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일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불평등이라 그러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있다든지 또 누진성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뜻인가? 근데 이제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표자들이 다 조세 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여금, 저 4대 보험, 그러니까 이거는 왜 포함하지 않을까? 그래서 OECD의 그 레버넌 스태틱스 보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계정에도 보면 사회보장 부담금을 기업이 내던 건 본인이 그러니까 가게가 내던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왜냐하면 사회보장 기업을 간 게 어느 나라의 경우는 그 재정 지출을 조세에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보장 기업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떼서 놓고 보면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의문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린더트라는 피터 린더트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글로잉 파브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복지 국가일수록 조세 부담이 더 누진적이고 고복지 국가일수록 덜 누진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문은 뭐냐면 북구의 어떤 고복지 국가의 경우에 저렇게 과세를 많이 하면 저 코스트를 어떻게 감당하고 할 거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저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래도 지속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대체 왜 그럴까? 라고 따져봤을 때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조세 부담이 커질수록 과세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과세의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오히려 플랫 텍스에 가깝게, 그러니까 누진적으로 하게 책을 놓는 게 아니고 플랫 텍스에 가깝게 가더라라고 하는 식의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의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조세 부담 불평등 얘기를 볼 때 사실은 그게 복지 지출의 부분을 같이 봐야 그래서 아우러져서 그게 어떤 거냐라는 평가가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만 떼놓고 불평등하냐 아니다라는 논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의 경우 조세 부담률이 어떻게 돼 있느냐, 외국하고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발표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하면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유찬 교수님께서는 세입 측면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재분배하는 걸 개선하고 개별 세목 운영에서는 조세 정의와 세입 확보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양도차익 등의 과세, 저도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법인세에 관해서 법인은 대지주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다. 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여야 된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그렇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인세 높이는 논리는 따르게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의 또 전제가 뭐냐면 법인세 부담의 귀착이 주로 대주주한테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얘기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법인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효 세율이 정확히 어떤지, 외화와 비교해서 어떤지를 상당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문성 교수님 발표도 보면 정경련 발표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각 법 실효 세율이 다 달라. 그러니까 먼저 이런 식의 논의를 중첩된 논의를 좀 더 정확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먼저 그게 어떤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지적했고요. 오문성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도 법인세,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부분이 사실 이게 대기업한테 그러니까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 김지찬 교수님 발표하고 비슷한 것 같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 문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때 하고 지금하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구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년 전에 1,000만 원 구간하고 20년에 1,000만 원 구간을 조세 제도상으로는 같이 돼 있지만 명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죠. 물가 수준의 변화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비교를 하려면 좀 더 정확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소득세, 개인소득세 부담률 2013년 걸 갖고 이게 분위별로 10%씩입니다.
1, 3분위는 게 자료가 통합을 해버렸고요. 그다음 10분위를 다시 세분을 해갖고 0.01까지 이렇게 세분을 해갖고 조세 부담률을 보면 여기 위에 파란색이 일본이고 밑에 게 한국입니다. 중간에서 밑에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밑에 깔려 있는데 제로는 아니로 돼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그 일용 근로자들의 경우는 소득이 낮아도 과세 단계에서 조금 세금을 매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 이 분위라고 하는 거는 전체 근로자들의 숫자, 전체 숫자를 통계청 조사한 숫자를 이제 전체로 보고 이제 분위를 만드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0으로는 안 돼 있지만 일본보다도 세율이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세분해서 보면 역시 우리가 일본보다 낮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13년 자료고요. 비교할 때 이런 상위 1% 또는 10%를 가지고 1980년과 지금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들의 부담률. 또는 미국의 1970년 또는 뭐 지금 현재라고 하는 현재의 부담률을 상위 10%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담률과 비교하는 것은 비교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국제 비교도 가능하고 시기에 따른 비교도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런 방식을 적용한 게 이 결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1976년부터 현재까지의 개인 소득세 부담률을 계층별로 보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최고 세율입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까지 이게 70%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35%가 왔다가 2012년에 38%로 좀 올라갔는데요. 계속 떨어져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있는 건 뭐냐 하면 상위 0.01%,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건 0.01에서 0.1 사이, 그 다음에는 1에서 0.1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1에서 10 사이, 요거는 하위 90%. 이렇게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세전 기준으로 탑 인컴 쉐어를 제가 추정했었는데 세후 기준으로 그걸 바꿔서 추정하면 그 양자로부터 그 각 계층의 세율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세율이 보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일 밑에하고 위에가 이렇게 간격이 넓었죠. 넓었는데 이제 조금 줄어드는 것은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최고 세율의 인하에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게 제일 상위가 혜택을 많이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과세 그 실링, 그 최고 세율을 이미 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더라도 더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근데 밑에 사람들은 그 위에 구간은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세 부담의 그 가표 구간을 자꾸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블래키 크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증세는 대부분 블래키 크립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블래키 크립으로 다 되어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한 거는 뭐냐면 세율을 인하해주고 공제를 늘려준 거 갖고 선심만 써왔어요. 그래갖고 브레이크로 올라간 거를 그걸 중화시켜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세를 높인다는 데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어서. 근데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올라갔던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외국하고 비교를 한 건데 이거는 개인 소득세를 갖고 미국, 프랑스, 영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30년 전, 그러니까 1970년이고 외국의 경우는 우리는 8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로부터 30년 후, 외국은 2004년, 5년이고 우리는 이제 2010년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매우 요거는 0.1% 요 사이 쭉 해갖고 뭐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소득 분위별로 보인 거고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누진세가 매우 높았던 거죠. 이것이 30년 후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위를 보면 우리가 여기 하위 90%가 이게 많이, 그러니까 이보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소득 공제가 많고 면세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프랑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 소득세에 관한 건데,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보면 아까 개인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계층이 올라갈수록 소득 세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건 거꾸로 역진적으로 소득 계층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부담률이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프랑스는 소득세보다는 이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주로 그 세원을 조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우리도 옛날 낮았지만 이렇게 와 있고, 미국이나 영국을 보게 되면 사회보장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부담이 높지 않은 걸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실링이 있기 때문에. 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80만 원인가 그 이상을 못 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더라도 480만 원 넘는 연금을 내지 않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훨씬 더 높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실링이 있습니다. 또는 사회보장 부담금의 그 부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러니까 합쳐서 통합된 부담률을 보면 이런 보입니다. 프랑스 경우는 재미있게 보면은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플랫하고 우리는 아까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누진적인과 역진적인 게 결합되면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는 소비세도 빠져 있고 다른 어떤 재산세도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두 가지를 보면 이런 있고 즉 뭐냐하면 고복지 국가의 경우는 보편 복지와 보편 과세가 사실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경우도 사회보장 부담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점점 여기 이 양상으로 접근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까 탑 인컴 쉐어를 가지고 제가 그 소득세 부담률을 추정한 건데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추정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 표준 가구를 선정해갖고 근로소득이 하나인 건데요. 근로자 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직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정을 해놓고 그것을 갖고 매년에 소득세법을 가지고 기초공제하고 근로소득금 공제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부담률을 추정한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 지금 뭐냐면 각 그 표준 가구에서 다른 소득 공제가 또 많지 않습니까? 뭐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뭐 신용카드 그거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률이 실제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최근의 경우는 그걸 제가 자료에서 반영을 했지만 어느 정도 그 갭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추세가 그렇게 다 달라진 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봤던 거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더라도 누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걸 다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계층별로 부담률이 높아진 것의 요인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 1965년에서 80년, 이건 80년에서 96년, 이거는 96년에서 2010년 이런 식으로 한 15년 정도 구간을 놓고 아까 그 했던 그 구간별 돼 있고요. 여기서 위에 있는 이 점선하고 이 실선이 합쳐진 게 뭐냐면 브레이크 크립에 의한 겁니다. 즉 뭐냐면 자기 소득, 명목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자기 그 위쪽 그 소득 과표 구간을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 인상되지 않고서도 세율이 올라간 효과. 그게 이제 요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파란색이 뭐냐 하면 실제 세제 개편의 효과입니다. 세제 개편이라는 거는 실제 세금 깎아준 거 또는 소득 공제를 해준 거. 그래서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합쳐진 게 요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 15년 기간 동안에 바텀 90%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의 세 부담이 감소됐고 최고 구간은 세 부담이 그만큼 올라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계층별로 부담률이 계층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시기에 보인 게 65년에서 80년인데 요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누진성이 강화됐던 시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에서 96년을 보게 되면 브레이크 크립에 의한 것들이 이 15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30%포인트를 그러니까 세를 증가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제 개편 때문에 감소하고 건 또 30% 정도고요. 그 두 개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보면 중간 하위 부분, 여기는 미미하게 증가돼 있고 상위로 갈수록 오히려 부담률이 떨어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96년부터 여기까지 시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실험을 해서 세제 개편은 없고 앞으로 5년 동안 명목 소득이 4%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정도의 증가율과 비슷하게 놓고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일부는 그 실질 임금이 늘어난 부분만큼 있지만 계층별로 보면 소득 증가율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것. 즉 뭐냐 하면 세제 개편이 없어도 그러니까 브레이크 크립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세율이 인상이 일어나고 그것은 계층별로 상당히 다르게 귀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세제 개편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일부 한 반 정도 나라들의 경우는 OECD 경우에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크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소득 구간을 물가에 연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제 논의가 그 부분이 빵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고 그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계층 간의 조세 기제가 달라지는가도 같이 감안해서 세제 개편을 논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쟁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소득세 면세점 이하 문제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영국은 3%고 미국은 35%니까 그래 어느 한 나라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나라도 뭐 그걸 문제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학 이론에서 면세점이 얼마가 돼야 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쓸데없이 면세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국민 계세주의라는 그런 논의는 없습니다. 재정학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재정 지출의 소득 분배 기여도가
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많으니까 그쪽으로 하자는 말도 있는데 경제학에서 기본은 세입하고 세출이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을 세출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세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위해서 1조 원이 필요하다면 1조 원의 세입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따로 분리해서 재정 지출 중심으로 하자?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의는 무의미한 거고, 그래서 어느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실제 재정 지출 이렇게 분배를 따질 때도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세제 개편할 때 뭐 이것저것 고려하신다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았고, 과연 이제 현금만 포함할 거냐,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저런 의료처럼 사회복지를 포함,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타난 수치를 갖고 하는 것은 정확도가 확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하고 싶으면 그 제도하고 제도 대 제도로 비교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실업이 되면 그 나라는 얼만큼씩, 반면에 우리는 얼만큼씩, 뭐 연금이다 그러면 얼만큼 내서 얼만큼 받는 걸로, 이걸로 비교를 해야지 현재 나타난 현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득세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막 소득세율에 많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제일 먼저 할 것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연장하는 걸 첫 번째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법 개정안에 있는 그거부터 하고, 둘째로 해야 한다면 주식 양도 차익에 있는 장기 보유 혜택을 없애서 현재 장기 1년 이상만 보유하면 20%라고 있는데 그거부터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 많은 이제 피케티가 말한 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핵심은 주식이죠. 주식하고 저 임대소득 같은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냥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근로소득에도 또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보다는 무조건 이 자본소득에 대한 것을 넓힌 다음에 세율을 올리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저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낮추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도 낮춰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의 나라를 따라가는 거지 어떤 자기의 방향성이나 생각은 없어 보여요. 자기가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지 미국이 하니까. 영국은 아까 보니까 이게 3%니까 3%로 가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꼭 저는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오히려 이 법인세율이 문제가 자존심 싸움이 되어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2006년, 7년처럼 정말 정부가 세수가 남아돌아요. 돈이 남아돌아요. 한 7조쯤 남아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깎아줘야 할 것이 법인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데 올릴 곳이 잘 없어요. 이미 소득세는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금 말씀 나트리 올렸고 담배 올렸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혜택을 많이 본 여력이 있는 법인이 좀 부담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큰 재정 적자를 좀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법인세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소비세가 꼭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술, 담배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탄처럼 환경에 유해한 거. 그래서 그 분야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 성격의 것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이 소득세의 불공평성을 먼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올리는 게 일반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까라는 게,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일을 하는 게 국회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라운드 토론이 끝났는데요. 혹시 토론다 분들께서 혹시 한 2, 3분 정도 더 시간을 원하시는? 제가 그러니까 소득세, 그 통계청의 가계조사가 소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얘기해갖고 이제 문제 제기했었는데 사실 소득만이 아니고
그 사회보장 기여금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아까 OECD 자료에서 한국의 소득세 그러니까 사회 재분배가 매우 낮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다 보정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자료가 그러니까 좀 더 정비될 필요가 있다. 좀 사실 인식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종규 그 박사께서 지금 여기 부의 불평등 해갖고 이제 그래프 제시한 거 있죠. 그러니까 크레디스가 이게 스위스 은행 건데 제가 이걸 갖고 다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지만 이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증가율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의 경우는 그 종부세 자료 갖고 체크해봤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 체크해보면요. 그 부동산의 어떤 그 쉐어는 그 근래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하나 낮고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보면 아파트,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소득과 그걸 합치게 되면 이게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가 자료상의 문제만 좀 지적했습니다. 예, 그 사실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세청이 이제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에 관해서 100분위 자료를 계속 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게 100분위가 아니라 290개 소득 구간으로 구분한 자료도 최근에 냈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자료 제공이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 됐는데요. 마침 여기 오늘 김용익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꼭 힘을 쓰셔가지고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0분위 자료와 좀 더 세분화한 어떤 자료를 연구자들한테 제공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세제나 소득 분배에 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꼭 좀 메모해 두셨다가 국세청이 이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그 사회보험을 거둬들일 때 저희는 이제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하고 또 상당수 OECD 반 이상, 반 조금 넘는데 텍스 방식으로 이제 거둬들이죠. 그래서 그 OECD 통계 낼 때 tax revenue as a percentage of GDP 할 때는 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총 이제 이걸 우리는 뭐 번역할 때는 국민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원어는 tax revenue as a percentage of GDP가 같이 가는 거고 그 퍼센티지가 저희가 24.6% 정도 되고 OECD 평균이 34.2%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험료 방식을 따라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s a percentage of GDP 하면 우리가 18. 몇 %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용어 차이지만 갖고 다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법인세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그 조세 불평등이란 이제 개념인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조세 떠나서 재분배 불평등을 따질 때는 지출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재정 지출 효과는 더 크죠. 왜? 그 직접적으로 효과가 바로 가니까 저소득 계층한테 하니까 그렇다고 조세가 아니고 이거 한다 절대 아니고요. 우리 사회는 조세는 조세대로 지금 기능을 못하게 해야 되고 지출은 지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 지출에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재원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다른 법인세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부가세 과세 기반을 확충하거나 뭐 이런 거는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지 되지. 가계 같은 거 이제 가계 부채가 1,300조 원이 넘었는데 지금 여러 개 크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텍스 베이스를 좀 더 넓히고 그 다음에 세율 인상해야 되는데 부가세는 여야가 지금 굉장히 주저하니까 그러면은 부가세 텍스 갭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은 거기서도 상당수 재원이 연 뭐 5조 이상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소득세는 사실 최고 세율을 올려도 추가적인 세원 확보 여력은 크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법인세에서 어느 정도에서 뭐 올릴지 뭐 좀 그쪽에서 좀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대충 아까 특히 박기백 교수님께서 마지막 토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은 임대소득이나 주식양도 차익 과세와 같은 자산소득에 대한 형평성을
그러니까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이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복지 체계와 관련해서 부가세 등의 어떤 소비세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 쪽으로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어떤 순서, 그러니까 시퀀스를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광도 교수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중조세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선진국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권력자가 돈 내라 그러면 내는 건지,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도 조세지만 준조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떠나서 각종 조합이 우리처럼 많은 나라가 각종 협회, 거기에는 전부 다 과거에 공직에 있던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거는 안 따져도 되는 건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은 그냥 세금 매겨도 괜찮은 걸로 너무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대기업조차도 매출액이 절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기업이 지금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복지라든가 지출은 전부 그냥 그대로 해야 되고, 기업들이 매출의 절대액이 줄어가지고 점점 더 이 쪼그라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광도 교수님께서 이제 준조세를 왜 포함 안 시켰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실은 준조세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긴 돼야 됩니다. 아까 OECD의 통계치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실제 조세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토픽 자체가 우리가 조세에 대한 공평이라 해서 오늘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실제 우리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을 통해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준조세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비교하는 그런 어떤 수치들이 있고요. 지금 대기업의 매출이 감소되는데 지금 현재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실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세수에 대한 그 올린다 내린다에 대한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상황을 잘 보고 실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법인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 그 법인세를 인상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자국 기업에 미친 영향이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도 별로 그런 게 없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많이 있고, 들어올 때 그 A라는 그 기업이 어느 국가를 택해서 들어올 거냐는 문제는 이 법인세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유찬 교수님 처음에 이제 그 면세자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은 면세자 비율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세수를 증가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수가 실제로 증가되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되게 적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해소해 주자는 그런 이념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48% 정도의 사람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저 사람들은 세금 소득이 적긴 적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적은 걸 부담시켰다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소득에 대한 사업 소득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 경비를 회사 경비로 돌리는 문제는 이건 위법의 문제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위법의 문제는 실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걸 갖춰야 되는 문제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세 번째로 법인세율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DP 비율이나 그 다음에 국세에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레퍼런스로 보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리면은 자료에 아까 우리 그 한국 기업이 굉장히 그 가세 표준이 증가됐는데, 실제로 이거 법인세 안 올리는 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실은 한국 기업이 이제 아까 GDP에 대비해서 한국 법인의 가세 표준이 늘은 거, 그 실제로 그 뭐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별개로 해서 실제로 그것이 올랐다고 해서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논리는 제가 볼 땐 그 GDP하고 가세 표준의 관계에서 실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올리면 실은 기업들이 빠져나간다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버거킹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미국의 법인세율이 39% 정도 되니까 한 22% 정도 되는 그 캐나다로 나가기가 좀 뭐하니까 M&A를 통해서 본사를 옮기면서 세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우리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글 텍스라고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이
우리 그 법인이라고 하는 게 대주주에 대한 조세 피난처라는 주장은 좀 법인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신 것 같고, 우리 김나경 교수님 그 제가 통계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왜 그 가세 표준을 썼냐면, 가세 표준에 대해서 각각의 가세 표준에 대해 세율 구조가 단계별로 나눠져서 비교하기가 좋아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김나경 교수님처럼 하려면 자료 구하기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시립대 박기백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소득세에 대해서 임대소득과세, 주식 양도소득, 그거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트럼프를 쫓아간다고 하는데 트럼프 쫓아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실제 그 전에 이런 논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어찌 보면 최근에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의 어떤 그 논의에 대해서 옆에서 하나 백업이 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지, 우리나라의 조세법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트럼프를 쫓아간다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정말 좀 무시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잡아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에 있어서는 저는 소득세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문제, 이 문제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고요. 법인세율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는 좀 힘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비과세 감면의 정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감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아까 가업상속공제 문제는, 실은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개연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 가업상속재산 자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다 보면 다른 어떤 그 상속인들은 우리 상속재산과 뭐 별 다를 거 없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혜택을 주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업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전혀 우리가 개연권에 대한 보장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연가세, 나중에 실제로 주식을 팔 때 가세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상속세를 너무 혜택을 준다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실제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개연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도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연가세라는 문제로 한번 해결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조세가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K재단 등 그런 데에다가 돈을 내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기업이 반대급부를 챙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그 준조세 부담보다 훨씬 큰 반대급부를 챙기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적용해진 다음에는 자기들이 낸 그런 준조세 부담에 대해서 쭉 모아가지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 전체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은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상대적 공평성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기업이 특히 그 뒤에 숨어 있는 대주주가 그리고 해야 되는 어떤 응능과세라는 큰 차원의 세부담의 공평성 차원에서 법인이라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를 통해 가지고 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 법인이라는 어떤 연막을 이용해서, 어떤 도관을 이용해서 뒤에 숨어 있는 그 실제로 소득이 귀착되는 개인들이 덜 내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그럼 법인이 실제로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구현해야만 그 세부담이 공평해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개인들 간의 상대적인 공평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답변을 원칙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법인의 왜 이것을 그 법인을 대주주의 조세 피난처라고 하느냐, 이것은 회계 감독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냐, 김남기 교수님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회계 부정에 관한 거 혹은 회계 조작에 관한 거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세율 구조 등 전체의 조세적인 것이, 조세 제도적인 것이 현실에서 이 조세 피난처로 작용하게끔 제도가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는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우리 엄성 교수님 굉장히 많은 지적하셨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더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하나 제가 다 반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의 문제가 위법의 문제다. 근데 실제로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장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제도와 법의 문제가 사실 다 위법의 문제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도적인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걸 이제 고쳐해 나간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김남인 교수님께서 아주 그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이 사회보장기여금에 관한 건데 이걸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 뭐 저는 제가 이제 이걸 그런 쪽의 전공이 아니라서 안 했지만 제가 그 말씀드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회보장기여금은 결국 연금과 그 의료보험에 관한 것이 이제 큰 부분인데 저는 연금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거는 뭐 국제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꼭 그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금에 대해서 연금 사람들이 낸 부분을 국민연금 낸 부분을 재분배적 요소가 좀 들어있지만 그래도 더 같이 받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국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많은 나라들은 그냥 재분배적 요소 없이 그냥 받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넣는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넣는 데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의료보험을 넣었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 김남인 교수님은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로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반대로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이라는 결국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있고 근로소득의 비례세적인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역진적인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보다 더 재분배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만 넣으면 대체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일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이제 비례세적인 요소, 그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캡이 이제 씌워져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째려보고 계신데 요건 좀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저복지국가일수록 조세 부담이 이제 더 누진적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스웨덴이라든지 북국가들이 이제 간접세 비중도 크고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시계열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나라들이 굉장히 초기에 그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높다가 이제 그게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간접세가 부가세는 늦게 도입된 거 아닙니까? 간접세율이 이제 올라간 거죠. 아까 그 플랫 레이트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효율성 추구가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어떤 목적보다는 정치적으로 실현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직접 세율은 이제 글로벌화 추세에서 좀 낮춰주는 추세를 갖고 오면서 그다음에 간접세를 부가세율을 자꾸 올렸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이 이제 조세 그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쪽으로 갔지만 일단은 1차적인 그 나라들에서 그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소득세로 일단 한 거고 초기에 그거는 이미 소득세율이 높은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그게 강화될 때는 그때는 소득세율은 낮아지면서 그 간접세 세율이 올라가면서 그걸 이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라들에서는 소득세 세율이 낮아질 때 소득세수 비중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소득세율을 낮추기 때문에 소득세수는 그다지 안 낮아졌어요. 그 간접세는 이제 커졌고 그 점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되고 우리는 근데 그때 소득세 비율 우리가 높다가 낮춰지면서 우리는 간접세 비과세 감면을 줄이지 않고 세율만 낮췄기 때문에 세수 비중이 이제 세수 비중이라는 전체 세수는 이제 그 실효세로 낮아지는 추세로 이제 그렇게 왔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조세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6분의 발치자 토론자들께서 열띤 토론을 펼치셨습니다. 이번 정기 개최 법인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언제 치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마 이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쪽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매우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학계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선거에서 증세를 주장했던 정당이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증세도 이루시고 선거에서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